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세션 사회를 맡게 된 김현욱입니다. 오늘 미국의 트럼프 신정부가 이제 들어설 예정이고요. 상당히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근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타임리하게 통일과 나눔에서 이런 신정부의 정책, 대외 정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이영선 통일과 나눔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랜만에 뵙는 그 윤덕민 전 주일 대사님, 그리고 천영우 전 수석님, 그리고 최우성 교수님도 참 만나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션은 그 미국 신정부 한반도 정책 변화와 통일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발제자로는 제가 그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시고 현재는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으로 계시는 윤영관 장관님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줌 연결이 돼 있는 그 제니타운 미 스팀슨 센터 38 노스 디렉터 두 분께서 한 20분 정도 발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토론자분은 네 분입니다. 첫 번째 토론자분은 전 통일부 장관을 해주신 홍영표 현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시고요. 그리고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 에디터 네 분께서 한 15분씩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시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영관입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주제인데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그 불투명한 지금 상황이고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서 조심스럽게 저의 그 소견을 말씀드리는 걸로 가름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통일과 나눔의 이영선 이사장님, 그리고 공감 한반도 연구회 윤덕민 대사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11월 5일 트럼프 당선으로 끝난 대선 결과는 국제 질서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동맹들하고 함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행사해 온 미국의 역할을 종결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후보의 외교 노선이었고, 또 그것을 미국 국민들이 확실하게 지지를 해준 대선 결과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4년은 미국의 리더십이 종결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앞섭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그 스티븐 월트라고 하는 국제정치 학자가 포린 폴리시라고 하는 저널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미국이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것, 인권에 신경 쓰는 것에 관심이 없고 자유무역에 깊이 회의적이며 외국인들을 미국에서 추방하기를 원하고 국제기구들을 지겨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아마 그래서 외교의 전반적인 방향도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상원, 하원, 대법원을 그 공화당, 트럼프 중심의 공화당에 장악했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실천할 국민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자기의 아이디어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한반도 정책을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서실장이나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중요 직책의 인선이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당선자의 한반도 관련 발언은 선거 캠페인에서 나온 수준의 아직도 모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미국 공화당 내에는 세 가지 정도의 외교 정책 방향과 관련한 흐름이 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흐름은 첫째는 미국이 계속해서 국제정치의 주도적인 위치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이고요. 둘째는 미국의 힘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대외 개입을 자제하되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에 속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유럽이나 중동이 급한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이 급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빠져나와서 중국을 다루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대외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고립주의적인 그런 주장입니다. 아마도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 가지 흐름 사이에서 아마 오락가락하지 않을까. 어떨 때는 이 개입주의를 전혀 반대하는 그런 흐름, 어떨 때는 선별적인 개입을 주장하는 흐름, 또는 어떨 때는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어떤 그런 흐름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별 뭐라고 할까 이 사안을 결정을 하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일기와의 유사점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또는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용어는 트럼프가 만들어낸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긴 역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립주의라고 하는 거는 1차 대전 끝나고 찰스 린드버그 비행기 만든, 그래서 인기가 아주 하늘 치솟는 그런 사람이 미국 내부에서 고립주의를 강하게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고립주의의 경향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된 이유는 뭐냐면은 아이젠하워와 공화당에서 대선 경선에 나섰던 상대방 후보가 나토에 절대로 가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2차 대전을 리드했던 아이젠하워는 그거는 틀린 생각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강했고, 그래서 찾아서 만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 주장만 번복을 하고 나토 가입에 찬성을 하면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이 출마를 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나토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만큼 2차 대전 직후까지도 고립주의의 전통은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2005년도쯤에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사이스의 후쿠야마 교수가 그때는 거기서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 만나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벌써 고립주의가 우려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락 전쟁이 끝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 상황인데 이렇게 큰 전쟁이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 경우에는 고립주의로 역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한 흐름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듭니다. 이렇게 예측이 아직은 힘들고 조심스럽지만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인데요. 몇 분이 첫 번째 세션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단히 거래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접근을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랫동안 부동산업에 종사해온 비즈니스맨 출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 간의 관계도 자기가 비즈니스 할 때 개인 기업들을 상대하고 같은 맥락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기는 상대방으로부터 최대한을 뽑아내고 자기가 지불하는 것은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거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맥락에서 국가와 국가들 간의 관계도 게임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든지 뭐 자유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외교 정책을 주도해온 가치나 어떤 개념이나 어떤 전략적인 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점이 지금 대단히 첫 번째로 주목이 되는 포인트고, 두 번째는 예측 불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거래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접근하는 정치가에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거래를 잘하고 딜을 잘하게 하려면은 상대방이 이쪽의 의도를 모르게 하는 것이 그 전술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의도를 최대한 숨기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협상 포지션을 강화하는 거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거래 기술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을 자랑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이 중국에 의해서 무력 침공을 당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시진핑은 나를 존중하고 있고 내가 미친 사람, 크레이지 퍼슨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만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성이 높은 정치 리더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대단히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최근에 포린 폴리시의 그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일기 때 종사했던 사람이죠. 존 볼턴이 쓴 그 글을 보면은, 대담을 보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떤 특정 국가의 리더와 좋은 관계면은 그 나라와 미국이 아주 좋은 관계라고 착각하는 그런 리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위험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그 대담을 읽었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가 중요한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나 전략이나 참모들의 충고나 이런 것보다도 상대 국가의 그 지도자, 개인과의 관계가 최종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포인트를 적극 활용해서 성공적인 대미 외교를 실행했던 사람이 일본의 아베 총리였고, 그 스토리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 존 볼튼이나 이런 사람들의 회고록을 보면은 북한이 도발을 해서 미사일을 쏘고 해서 도발을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안보 보좌관들 또 그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내 친구인 아베한테 전화를 걸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대통령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베 총리를 이 얘기를 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건데, 그런 정도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붙잡을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런 사적인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중요시한다라는 그 포인트를 제대로 활용한 아베의 그 외교였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의 모디 총리도 비슷한 어프로치로 해가지고 일기 때 그 관계가 좋았습니다.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협상 스타일이 일방적이거나 양자 관계를 선호합니다. 1대1 양자 협상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다자주의 방식을 또는 제3자의 개입을 싫어합니다. 실제로 제3자라고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당사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트럼프 일기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과 미군 철수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데 그때 사실은 중요한 당사국이었던 것이 아프가니스탄 정부였습니다. 그쪽에는 전혀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과 관련해 가지고 이 협상이 되는 경우에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의 의견은 묻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유럽 국가 지도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한국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직후에 연합훈련 중단 발표, 아까 천영호 수석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전혀 한국 정부의 통보 없이 바이패스를 하면서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한국의 그 안보와 관련돼서 핵심적인 사안들이 논의가 될 텐데 거기에서 당사자인 한국이 배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애써서 그 정상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의 대미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신뢰관계 구축에 큰 힘을 쏟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신뢰관계 구축이 가능하다면은 한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비교적 순탄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 개인적 신뢰관계 구축의 정상 간의 개인적 신뢰관계 구축이나 핵심 그 정책 결정자들의 네트워크를 중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든 행정부 때하고 세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트럼프 2기를 대할 때 우리가 좀 그 보강을 해야 될 거는 상인적인 현실 감각, 이것을 좀 보강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때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 접근법을 보이는 그런 미국의 외교일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철저하게 이익을 따지면서 예를 들자면은 주고받기를 계산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주둔이 왜 미국에게 이득이 되는지, 확장 억제를 지속하는 것이 왜 미국의 이득이 되는지, 한미일 3자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어떻게 그리고 왜 미국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수긍하게 만드는 어프로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중 관계와 연계돼서 한반도 정책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가상적이고 주적이 중국입니다. 그거는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에도 지속이 될 겁니다. 대부분의 그 대중국 정책과 한반도 정책이 연계가 있었던 것처럼 트럼프 2기 때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중국에 대한 트럼프 2기의 압박 정책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첫째 가능성은 트럼프 1기 때처럼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군사 안보적 측면은 두 번째로 우선순위를 차지할 가능성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당선인에게 그 후보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만을 침공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600% 관세를 중국에게 부과를 하면은 침공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안보 문제를 전형적으로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가능성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면에서도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가능성입니다. 그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을 어떻게 끌어들이려고 할지 그 부분이 이제 궁금한 것인데,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일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국무장관으로 임명이 되고 마이크 월츠라고 하는 사람이 하원 의원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제 상원의 승인을 받으면은 그 역할을 담당을 할 텐데 이 두 사람 다 대중국, 대이란, 대러시아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마르코 루비오가 자기의 소신을 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임명에 대해서 공화당 내에서 고립주의 쪽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불만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있는데요. 그래서 털시 게버드라고 하는 여자분을 그 디렉터 오브 내셔널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매트 게츠라고 하는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굉장히 이 고립주의적인 이 개입을 제한하는 그런 성향의 인사들을 임명을 해서 그 불만을 잠재우려 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재미있게 관찰을 할 만한 포인트는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에서 엄청 적극적으로 뛰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신뢰를 얻은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은 지금 이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의 오너인데 생산의 50% 이상을 그 중국 상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경제적인 이해관계, 연계관계를 중국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관계가 잘 풀리는 것, 극단적인 마찰과 이 충돌을 피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인적인 감각을 가진 이 사람이 얼마만큼 미중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는 거를 뭐라고 할까 무마를 시킬 수 있을지 그 역량이 얼마나 될지 이거는 좀 관찰해 볼 대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위비 분담 문제인데요. 첫 번째 이 패널에서도 많이 논의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아마도 한미 간의 현안 중에서 가장 지금 그 우선적인 관심사항을 보이는 게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정부하고 바이든 정부하고 그 지난달에 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재협상을 통해서 특별협정을 그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 체결을 했습니다. 합의를 했습니다. 8.3% 인상하기로 해서 1조 5,200억 정도의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 당선자는 지금 분담금을 100억 달러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올 때에 미국 측의 요구에 어느 정도 응할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만약에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 여파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나 확장 억제 유지나 통상 압박으로 번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잘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는 그런 수준에서 인상을 해주되 그 대신 우리가 주한미군의 현상 유지 플러스 알파를 어떤 거를 요구를 해야 될지 이거를 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추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고려 사항은 주한미군 현상 유지와 확장 억제를 강화해 나가는데 추가해서 일본 수준의 이 잠재적 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사용 후에 핵 연료 재처리라든지 우라늄 농축의 옵션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트럼프 일기 때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엘브리치 콜비 같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미국의 기존의 이 행정부들과 달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융통성 있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에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한미군 문제인데요. 분담금 어느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서는 분담금 인상 요구를 한국 정부가 충분히 들어줘도 이 사안과 별개로 주한미군 철수나 조정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개가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독립돼 있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게 뭐냐면은 2020년 트럼프 일기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의 그 회고록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간단한 거가 아니니까 당신이 재선되면은 2기에 하자라고 해서 이거를 말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2기가 이미 시작된 시점에서 이 이야기가 다시 거론되지 말라라고 하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도 상정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어찌되었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확장 억제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 구도에서 미국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특이한 점은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과의 첫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협력,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거는 시사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업 분야라든지 또는 이 반도체라든지 그 SMR과 같은 원자력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이 협상의 어떤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북 대화와 협상 재개 관련해서 저는 이 미북 대화 협상 재개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1기 때 참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마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순위가 미국 그 트럼프 2기의 정책 우선순위 관점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종결, 중국에 대한 압박 문제 이런 것보다는 우선순위가 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초기가 아니라 2년째나 3년째 이때에 아마 시도가 되더라도 그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협상에 응하고 나올 것인지도 아직 미지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2기가 이제 시작되는 이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어떻게 종결되느냐 이게 아마 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의 대북 정책의 의도를 파악해가면서 대응할 걸로 봅니다. 2018년, 19년 때와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른데요. 그때보다도 북한은 훨씬 더 핵 미사일 능력을 강화시켰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고 파병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김정은의 계산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미북 대화에 임하는 김정은의 계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한국의 안보를 고려하지 않은 미북 협상 체결 가능성입니다. 즉 한국을 배제한 협상 가능성을 어떻게 막을까 이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정상 간의 깊은 신뢰 관계를 강조를 제가 해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상 간의 개인적 관계 형성을 거기에 대한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이 다양한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설득 방안을 강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압박은 이미 세션 1에서 많이 논의를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때 논의된 사항과 저도 별 차이가 없고요. 근데 이제 관건은 이 한미 FTA 협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10 내지 20% 일괄 관세를 과연 부과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20% 관세를 한국에 부과하면은 한국의 GDP가 최대 0.67% 감소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근 예측인데요. 이거는 상당한 그 숫자입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이 지금 3% 내외인데 그 중에 6, 7%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와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외교 그리고 고위급 인적 네트워크 외교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두루 이 얘기를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할 방안을 고려해 두어야 된다. 조선업, 원자력, 반도체 등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활용해서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한미 간의 외교 안보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미국에게도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셋째로는 한미일 3국 협력 체제의 유지와 강화가 미국의 대중국 전략상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 3국 협력 체제에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빠져나가고 그걸 강조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일본과의 협력 관계는 계속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2기의 어떤 그런 그 외교 정책이 한국과 일본에게 아주 비슷한 어려움을 주고 일종의 동병상련의 상황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외교 안보, 경제 안보, 기술 협력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이나 일본에게 가치 이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국제 무대에서 두루두루 친구를 많이 만들어 놓자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 많은 것을 의존을 했던 때와 달리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놓을 많은 나라들을 갖다가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 어려운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될 전략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한국의 외교 공간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우호 국가들과의 그 연대 관계를 강화하고 또 특히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바꿔서 말씀드리자면은 가까운 이웃 네 나라의 그 포커스가 맞추어진 그런 외교를 뛰어넘어서 글로벌 외교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 자율적인 공간을 넓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인도, 유럽, 아세안, 호주, 캐나다, 브라질 이런 나라들과 관계를 심화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야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도 잘 대처할 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일 문제에 대한 함의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트럼프 2기 때 미국 대화와 협상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설령 그것이 전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반대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의 안보 우려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역점을 두고 이 세심한 외교를 펼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안보 우려를 반영할 것인가, 특히 북한의 핵 및 재래식 군사력 위협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만약에 한국의 안보 우려가 충분히 반영된 타결안이 나올 수 있다면은 남북 관계도 호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은, 그게 가능하다면은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 3.0 정책으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다. 남북 간의 고조된 긴장이 해소될 것이고, 미북 접근과 대화가 이 진행이 되면은 그거는 남북 간에도 긴장이 완화되고 경제 협력 및 인적 교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남북한 주민들 간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 저는 그거를 구심력이라고, 통일을 향한 구심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 구심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문제는 길게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측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펼쳤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통일에 대한 기존의 입장, 즉 남북 관계를 통일로 가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보는 입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정치에서 권력의 그 역학관계의 다이내믹스는 변화무쌍합니다. 지금은 아주 견고한 것처럼 보여도 언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권력의 다이내믹스가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내부적 통일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폴란드의 경우에 123년 동안 지도상에서 나라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그냥 완전히 영토가 사라졌는데, 국민들이 끝까지 독립의 염원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123년이 지난 1차 대전이 끝나고 주변 강대국들 간의 권력의 다이내믹스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회를 얻어서 독립의 염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도 우리의 경우에도 통일의 문제는 긴 호흡에서 바라보고 충실하게 내실을 그 역량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제니타운 박사가 연결이 돼 있나요? Oh, I can see your face. Okay, thank you. I think it's very early. Is it almost 3 o'clock in the morning in DC? So I'm actually in Denver, so it's almost 1 o'clock. Oh, okay, still. Still late though. Please go ahead.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20 minutes. Thank you. Okay. Well, thank you, Dr. Kim, and good afternoon to everyone there in Seoul. As mentioned, it's late here in Denver, but I'm pleased to be joining you for this important and timely discussion. And many thanks, of course, to Uni Korea Foundation for inviting me and including me in among such distinguished experts. I'm actually here in the American Southwest this week to get out of Washington and talk to audiences around the US about the value of the US-ROK alliance. And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now posed by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And thank you to Dr. Yoon for his comprehensive overview of some of the key challenges that we face today with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But I do think it's important to really examine what conditions may differ from his first term. And as Dr. Yoon also alluded to, still the great amount of unpredictability given the current geopolitical trends and realities as well. So a quick look back at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I think especially when it comes to his approach to the Koreas, at its core, his approach was pretty much the same to both Koreas. It was really, again, the art of the deal. And, you know, as
as Dr. Yoon also alluded to, this idea that, Trump really negotiates to win, not just for better terms. So on the South Korean side, this really targeted major agreements, such as the KORUS FTA and the military burden sharing agreements, these long-standing arrangements, and looking for ways to extract bigger wins. Maximalist and often arresting demands were touted from the top to give negotiators room to push for more favorable terms, even in compromise. And so while this isn't the best way to negotiate with trusted partners, nor win favor amongst your friends, the core of the message to South Korea and across all of US allies was that while there was value in maintaining alliances, while Trump saw value in maintaining those alliances, there was a price to pay. On the North Korean side, the appeal for Trump to tackle this issue was much different. The challenge was posed to him by Obama in the transition of power as the most urgent problem Trump would face during his term in office. Well, North Korea at that point was close to achieving ICBM and advanced nuclear weapons technologies, which would fundamentally change the nature of the threat North Korea poses, not just to our allies in the region, but to the United States itself. And so here was a problem that had grown to dangerous proportions that no US administration to date had been able to solve, even if some in the early days had at least been able to slow progress. The challenge couldn't have been more enticing for Trump to take up, being high stakes, high profile, and intractable by conventional means. And it's worth noting at the same time, North Korea also saw an opportunity in Trump. Here was a US president without the political baggage that generally colors and constrains what most seasoned politicians are willing to do on North Korea. This was an opportunity to try to form a different relationship, given Trump's inexperience in politics, and perhaps set relations off on a very different foot. And certainly that opportunity was there. And even with a cast of smart, disciplined, and in many cases seasoned cabinet members around him, Trump was willing to buck convention, take big swings in both provocative and diplomatic directions, and try to tackle what his predecessors had failed to solve. So while his unconventional approach did create a pathway for radically changing US DPRK relations, the actual proposition the summit process offered had not fundamentally changed from the traditional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Ultimately, despite a warming in relations, the process failed to find even a starting point for setting relations down that path, a starting point for a denuclearization process. And that failure would prove to be consequential as North Korea quickly reassessed its options against a changing geopolitical environment and have now shifted both internal and external strategies in recent years to reassert traditional values, reassert control of the state back over socioeconomic development, realign with anti-Western states and networks, and push to change the status quo on the Korean Peninsula in unnegotiated ways. So for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it's worth looking at what is different this time around and how that might change his approach to the Korean Peninsula. And a couple of real general points first. And the first is that a major difference is Trump's own experience as being president. Last time, he was new to the role and was not truly prepared to take office when he won election. There was a lot of fumbling up front to get people in place and to really understand the scope of the job itself. Well, that's certainly not the case this time around. Trump is prepared with people ready to go and with a clear and ambitious agenda. Secondly, during his first term, Trump appointed experts and seasoned professionals to advise him in his cabinet, people who brought experience and wisdom to his choices, pushing back as needed to prevent really radical changes to US policies, and especially those that might jeopardize US strategic interests or our relationship with our allies. Well, that's not the case in the second term. Trump's nominations have already demonstrated a preference for people who will implement his vision in extreme ways
regardless of their potential impact on US strategic interests, especially in balancing allied interests. So this creates a whole new level of unpredictability in deciphering what is really a maximalist stance for negotiation purposes and what might be an actual end goal. Related to that, the working levels of government may also look radically different the second time around. And so while understaffing was common during the first term due to slow or lack of hiring, especially in certain departments like the State Department, cutting the bureaucracy is seemingly one of the priority goals of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Will there be people at working levels, for instance, to carry out institutionalized obligations such as consultations and meetings that have been set through the bilateral US-ROC and trilateral US-ROC-Japan coordination mechanisms going forward? Who will take on these working level negotiation roles? Civil servants or more Trump loyalists? Will they understand the threshold of being a tough negotiator versus just simply outrageous demands?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 are some key differences as well from Trump's first term to second term. And Dr. Yoon talked about the building of the personal relationship and building trust early will be important for South Korea. But this is really going to be a difficult proposition for President Yoon to make that good impression. And as mentioned, President-elect Trump has already taken note that the burden-sharing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was renegotiated early, presumably in order to avoid the kind of negotiation expected under a Trump administration. And he has already expressed the intention to force those renegotiations and demand more concessions from South Korea. So how Yoon responds to that and how that negotiation goes really will set the tone of the relationship going forward. Additionally, on the South Korean side, there's a groundswell of people around Trump, including Marco Rubio, for instance, even in the new cast of characters who really believe competition with China is the top priority. This means maintaining allies and partners to aid in that competition still has strategic value and priority as well. And so this raises questions about how South Korea balances its relations with China and the US. The Yoon administration has introduced strategic clarity on this issue, firmly aligning with the US and its allies and a common cause for defending liberal democratic values. But this clarity has not always existed. And with past administrations treading a much more careful line of strategic ambiguity and creating greater separation of security and economic relations for strategic purposes. As Trump's second term will outlast the Yoon administration, there are questions about what path the next South Korean president might choose. Even under Yoon, we've seen the revival of the China-Japan-Korea trilateral mechanism earlier this year, and the real effort from Beijing to win back South Korean trade and relations. So how the incoming Trump administration handles such initiatives, such as IPEF, the CHIPS Act, and IRA, and the question of tariffs, will be equally as important as Seoul considers its options going forward.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there is little room for political subtlety or nuance under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Should this second administration view Seoul's preferences moving away from Washington towards Beijing, this is likely to cause real tensions in US-ROC relations and greater antagonisms in the alliance. On the other side of the DMZ, while North Korea was the urgent national security challenge posed to Trump in the past, it does not have the same sheen this time around. North Korea has already crossed key WMD milestones, actually back during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And while North Korea's growing cooperation with Russia and now direct involvement in Russia's war demonstrates Pyongyang's impact on global security, not just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t will not be seen by this new administration as a core problem, but one that can be deferred until more urgent or consequential issues, such as the actual war in Ukraine and the Middle East and US-China relations, are in a better place.
So while Trump seems open to direct high-level engagement with Kim Jong-un at some point, it does not seem to be of high priority now. And there are still questions about whether Kim will be really willing to re-engage in the event of renewed negotiations, and especially for what purpose. Can we really get back to nuclear negotiations outright, given the North's change in its own nuclear policy? And if not, what other goals are of mutual interest and benefit in US-DPRK relations to reframe that negotiation track? And how will that resonate here in Seoul? These are all uncertainties and challenges that South Korea will face in dealing with a new administration. In terms of the implications for unification, to be honest, the change in US administration is less consequential for Korean unification than what is actually already happening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s moves this year, renouncing peaceful unification, defining borders, and working to solidify the permanence of the DPRK state, they did not just pop up this year. The groundwork for this has been slowly laid over the past couple of years as Kim's calculus about its place in the world has radically shifted. That said, unification faces the same challenge as efforts to strengthen deterrence, that is, managing perceptions. While bolstering defenses against a hostile state makes sense, at what point does that effort exceed what the other side considers necessary for defenses and instead perceives additional threat, triggering this arms racing in the region or on the peninsula? With unification, there's always been careful efforts to balance the vision of unification as one that can be shared by both Koreas, trying hard not to appear as an existential threat to either. But that balancing act has now been turned on its head, with North Korea's rejection of peaceful unification and promotion of two hostile states. And now South Korea's new vision of unification, there's no more middle ground. Whether that can evolve over time as the DPRK and ROK learn to coexist as separate states first, without their special status, to find a path back towards unification is yet to be seen. And so where the US falls into this equation is also unclear, as unification is ultimately a Korean decision. But North Korea also seems to be trying to change the status quo sooner rather than later. And should they challenge such legacies of the Korean War, like the DMZ itself, in that process, this is where the US administration will matter as North Korea moves to solidify or to fortify its southern border, to define its borders, to define its territory in unnegotiated ways. At some point, this could really call into question the legacy of the DMZ and the persistence of the DMZ and the Northern Limit Lines. So how open, for instance, the US administration, the US Forces Korea are to considering such changes and potentially eliminating the DMZ and moving towards more of a border, state-to-state border arrangement, and whether protocols and arrangements can or cannot be renegotiated in piecemeal outside of the actual armistice agreement, or outside of a peace treaty process itself. These kinds of considerations, if posed, will truly test the US-ROK alliance. And I think especially under a Trump administration who may see value in pursuing these alternative arrangements. So in the meantime, as South Korea recalibrates its own vision of unification, I think the task at hand is more difficult than ever before. Appealing to the DPRK, the people or the government to reinvest in a future together will take more than just clarity about form and function of a unified state. But it will take a lot more consideration of post-unification Korean identity as well. What will it mean to be Korean? After 70+ years of division, of divided families, of two-way information bans, of near complete isolation from each other, except the North Korean escapees who have resettled in South Korea,
of enormous socioeconomic and educational disparities, of a people who have grown up with drastically different values and lived realities. What will it mean to be Korean if unification is achieved? As a Korean adoptee myself, this is something I think about a lot. Korean identity. I was born in Busan, but grew up in the US, separated from my home country, my supposed people, and my kin. Before the internet, I had limited access to information about Korea. And even as an adult, while I've lived in Seoul a few times and make frequent visits for work, I'm still an outsider. I wouldn't say I truly understand what it means to be Korean. And I know for many of the North Korean escapees living in South Korea, life is also difficult. Integration of those 30,000 plus escapees has been a hard road for many, relearning how to survive, facing prejudice and pressures to assimilate along the way. So rebuilding a vision for unification will need to be one that can appeal to those on both sides of the DMZ. And it will require building an inclusive Korean identity that could unify the people, not just the state. And that will take time, planning, and socialization. And it needs to be core to the vision of unification, not an afterthought, for any real unification process to be successful. And I will leave it there. Thank you. Thank you, Jenny. It was very productive presentation. 이제 그 토론자분들께 토론을 부탁을 드리겠는데 10분 정도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홍영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한양대학교 홍영표입니다. 윤용관 장관님과 제니타운 발표 잘 들었고요.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반대한다든지 의견을 달리한 부분은 없고 대체적으로 지금 앞으로 트럼프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또 우리가 대응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특히 윤용관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좀 제 의견을 일단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쪽으로 토론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특히 저는 좀 이 앞으로 북미 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특히 이제 핵 문제에 대한 트럼프 입장이 어떻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 또 다른 우리 또 미국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실 거고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북미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인 방향은 역시 윤영관 장관님의 그런 그 의견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비핵화 관련해서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사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보듯이 지금 북한 문제가 1기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우선순위가 뒤에 밀려 있고 또 북한이 이미 핵을 많이 개발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러시아의 파병까지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의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얘기했듯이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트럼프가 경선 과정에서도 김정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고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2019년 하노이 회담 직후 트럼프의 기자회견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하노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내용이 그때 이제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 한 A4용지로 22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북핵과 관련 어떤 그 협상에 임하는 그리고 협상 결과에 대한 트럼프의 그런 입장이 잘 나와 있고 어찌 보면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가장 트럼프가 직접 자기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트럼프의 입장이 어땠는지 확인해보고 그것이 앞으로 이 제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미 관계라든지 또 비핵화 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트럼프가 그 당시 얘기한 거를 제가 특히 두 가지 일단 협상 태도
그리고 북한 핵에 대한 입장 뭐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요. 트럼프 협상 태도는 앞에 역시 유정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래주의적이고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고 자기 이익을 중시하는 그런 태도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자기 자신과 또 미국의 이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언급들이 나는데요. 트럼프는 일단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합의를 했으면은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협상을 했다고 얘기했었을 거다. 근데 난 사실 오늘 합의문을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그렇게 안 했어. 왜냐? 빠른 거보다는 올바른 방향이 낫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양보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양보한 거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 협상을 잘했고 이번에 결렬시킨 것이 굉장히 잘한 것들이고 특히 어떻게 나의 협상을 사람들이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기자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번 협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북한과 대화해 보니까 북한의 입장이 많이 변했지만 그것은 미국의 입장하고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do not make sense of United State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런 의도와는 다른 그런 데 대한 합의는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북한과 그래도 어쨌든 자기는 이 김정은과 두 번이나 정상회담을 했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뭔가 그래도 조금 진전을 만들어낸 것은 굉장히 잘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사실 진즉에 해결됐어야 문제인데 내 앞에 대통령들이 다 아무것도 안 했다. 근데 나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한 2번 정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본인의 그런 어떤 그 업적 이런 것을 좀 생색내기도 하고 자부심을 나타냈던 그런 태도를 보이고요. 그다음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때보다는 훨씬 더 북한 핵의 본질을 꿰뚫고 있고요. 그래서 비핵화의 의미에 대해서 나에게 있어서 비핵화는 단순하다, 명확하다,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제재를 원했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재를 해제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고요.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북한은 영변을 폐기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비전과는 다르다. 하지만 조금은 가까워졌고 앞으로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그것이 핵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뭐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그냥 일괄타결 이런 것은 아니고 당연히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제재 문제 등을 풀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재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협력의 중요성도 얘기를 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제재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와 많은 나라들과 한국, 일본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과 신뢰를 빌드업 쌓아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 검증 절차가 필요하고 그런 절차를 할 수 있다라는 점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핵화가 필요하지만 시점과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차를 통해서 비핵화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이 하노이 2019년 시점에서는 인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자회견에서 좀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 다른 내가 세계의 많은 나라 지도자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낸다. 모든 나라가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데 다른 그 지도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 나 미국을 이용하려고 한다. 근데 내가 그것을 안다는 것을 느낀 순간 그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좀 당황해야 한다. 뭐 그래도 우리는 잘 지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어떤 시점에서 나오냐면은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남북 관계에 관련해서 한계에 봉착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계가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근데 사실 나는 대부분의 지도자들하고 다 잘 지냅니다. 근데 그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토리가 흘러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의 뉘앙스가 뭘까라고 조금 고민을 했는데 결국 이제 자꾸 뭔가 이
북한과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다른 방향으로 뭘 좀 활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대화가 만약에 북미 대화가 시작이 된다면 앞에 얘기했듯이 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금방 시작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대화가 시작했을 때 결국은 뭐 이거는 거래 관점에서 대화를 해야 되고 이익을 놓고 미국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트럼프의 이런 협상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좀 지켜 세워주는 듯한 뭐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이 대화를 시작한다면 당연히 그 대화를 우리도 환영하고 그 대화 속에서 어떻게 같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대화가 북한이 지금 가장 원하고 있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 그걸로 빠지지 않도록 미국과 잘 그 소통하고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필요는 있지만 그 대화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북한이 원하는 기정사실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결코 미국의 이익이 아니고 트럼프의 어떤 개인 평판 또 트럼프가 원하는 그런 어떤 평화에 기여한다라는 그런 업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이 협력하는 방향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당연히 북미 대화가 시작되면 그것이 남북 관계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건 당연한데 너무 이거를 북미 대화가 되면 어떻게 하면 남북 관계 뭐 사실 지금 정부는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만 그걸 남북 대화하고 막 직접 연결시켜서 너무 서둘러서 남북 관계의 어떤 변화를 모색하려는 모습보다는 일단은 비핵화, 그다음에 이 확산 체제를 유지하려는 그런 미국의 전략과 이익을 공유하면서 그 방향 속에서 이런 대화를 끌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윤영관 장관께서 강조했듯이 이런 비핵화 대화가 우리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비핵화 대화가 소위 그 핵 군축 협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물론 뭐 군축 협상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북한이 얘기하는 소위 조선반도의 군축 그것은 결국 미국과 같은 핵보유국으로 딜을 해서 결과적으로 주한 미군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주한 미군 철수시키려는 그런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미국에 대한 그 설명과 우리의 논리를 잘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 비핵화 진행이 주한 미군 건축과 연결되지 않도록 대화는 진행하되 우리 안보를 지키는 그런 방향을 그래서 우리도 좀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비핵화 관련해서 뭐 일괄타결이니 아니니 뭐 빅딜, 스몰딜 자 그렇게 나눠서 얘기하는데 결국 그것은 한꺼번에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공유할 수 있는 로드맵을 우리가 그려서 또 미국과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통일에 대해서는 통일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평화 얘기를 같이 해야지 미국도 뭐 특히 트럼프도 같이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트럼프의 그런 그 당선과 이후의 국제 질서는 많이 변할 것이고 우리한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잘 대비는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가 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끔 해봅니다. 그래서 잘 대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든지 너무 주눅이 든다든지 뭐 이럴 필요가 없이 뭐 진짜 우리 국익을 놓고 담담하게 대담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북미 대화와 관련해서는 이 북미 대화가 뭐 남북 대화의 어떤 큰 계기를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걸 필요도 없고 또 미국 때문에 뭐 남북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라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놓고 비핵화 과정에서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평화 문제에 관해서는 힘에 기초한 평화라는 측면에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얘기한 것이나 윤석열 정부가 얘기한 것이나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평화, 통일, 비핵화로 이어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진하 박사님, 예, 10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 김진혜입니다. 그 발자를 맡아주신 우리 그 이영관 장관님, 그리고 토론해주신 우리 홍영표 장관님 두 분의 실전에서 우러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촘촘히 다양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거기 뭐 어찌 질문을 뭐 하거나 뭐 이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들으면서 두 분 발제, 그리고 제니 타운 박사님, 미국 쪽 시각을 좀 이렇게 대변해 주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다 들으면서 제가 떠올랐던 그 몇 가지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고, 또 시간이 남으면 질문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 홍영표 장관님께서 과민 반응 말자라는 그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는데, 그거를 받아서 제가 이제 약간 코멘트를 좀 하고 싶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 트럼프 또는 트럼프 사단 또는 그 메가 집단 또는 이 그룹들에 대한 어떤 포지셔닝을 우리가 만들 때 너무나 흔하게 고립주의와 그 국제주의 사이 어딘가 고립주의에 특히 많이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민 반응이라는 것의 이제 근원이 이 고립주의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국제적인 리더로서의 어떤 자격이나 부담이나 비용 지불이나 동맹 체제 유지나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처리한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갖추어졌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어떤 근간을 흩뜨린다. 이거에 대한 두려움 같아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이제 제가 좀 희망적인 관점이지만은 그 두 개의 카테고리로 트럼프 정부를 나누는 거는 사실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어찌 보면 굉장히 조악한 리얼리스트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조악한 리얼리스트라는 점은 사실 미국 그 대외 정책에 있어서 늘 리얼리즘이, 현실주의가 그게 그 고립주의 경향의 정부든 아니면은 그 국제주의 경향의 정부든 다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런데 다만 미국 정치의 어떤 정서적인 특성 또 역사적인 특성 속에서 현실주의가 이렇게 대외 정책을 이끄는 기본적인 툴로서 나오는 거는 없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오히려 그런 시험을 지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그 굉장히 중상주의적 리얼리즘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 유세를 나가서 이제 말씀하시는 트럼프의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는 굉장히 조악한 강대국 정치, 강대국 정치로의 어떤 전환. 여기서 강대국 정치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념이나 제도적인 규율에 대한 어떤 존중이 없는 거죠. 미국의 이득이 되면 누구하고도 같이 갈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요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북한이든 러시아든 같을 것이다. 다만 중국은 좀 위협이 되니까 역시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나 북한은 언제든지 강대국 정치의 틀 내에서 움직일 수 있다. 한국도 그 안에 힘이 없으면은 그 트럼프가 볼 때 이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첫째, 강대국 정치의 틀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두 번째는 굉장히 중상주의적인 리얼리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한편에서는 한미일이 이렇게 같이 가는 부분에 대한 최소한 그의 몇몇 참모들의 얘기 속에서는 그런 부분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자신이 이렇게 그 담론을 제기할 때 이렇게 보면 중국, 일본, 한국의 한 테리니, 한 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적 이득을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여기서 정당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게 사실은 전임 정권 이전부터 있었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겠죠. 자유무역이라든지 또는 자유투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출을 위주라든지 중상주의 정책으로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을 착취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인식, 이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은 같은 또 독일 요 그룹이 한 그룹이 있어요. 지금 워낙이 중국이 세지고 강해지고 그다음에 그 저쪽에 수정주의 세력들 크링크라고 그러죠. 크링크들이 사고를 치고 다니니까 이게 강한 안보 현실주의도 상당히 같은 저울추 안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자체는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상인적 감각이라 뭐 거래적 어떤 현실 정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내포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접목시켜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저가도 언제든지 거래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이득은 세컨더리 아무 세컨더리도 아닐 것 같은데요. 저 밑에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존중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국제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제도에 대한 어떤 존중, 국제 제도를 굉장히 귀찮고 돈 많이 들고 미국을 제약하는 나쁜 어떤 환경적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강하다. 그래서 어느 분이 뭐 대답해 주시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뤄놨던 것들, 특히 그 캠프 데이비드 협정 같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나 저는 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바이든 정부가 했던 거니까 뭐 이게 다 벌어질 수는 있는 문제겠지만은 굉장히 어찌 보면은 아주 정상적인 국제 조약까지는 아니겠지만 선언에 그런 식으로 회의의 결과물로서 그런 식으로 문자화돼서 한국의 평화적이고 자유주의 원칙에 대한 민주적인 원칙에 대한 통일을 지지한 문건이 보긴 힘들다. 그래서 저는 뭐 사석에서는 제2의 카이로 선언이다 이러고 다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나 유지가 될지 어느 분이 좀 대답해 주시면 굉장히 저는 뭐 통일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통일에 대한 관심이 늘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윤영관 선생님하고 우리 홍영표 전 장관님께서 역시 또 언급했던 부분 군 중동에 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도 연결이 돼서 저는 그 트럼프 리스크가 가지는 것의 가장 핵심은 결국 동맹 6기가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게 단지 돈을 좀 이렇게 갈취해가는 것일지 아니면은 그 확장 억제에 그 신뢰도를 좀 떨어뜨리고 돈을 덜 쓸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가장 염려하듯이 한미동맹 체제를 흔들지 심지어는 미군을 철강군 시킬지 그 어떤 선배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트럼프가 과연 카터냐 레이건이냐. 레이건이라는 의미는 강력한 어떤 그 반수종주의에 대한 어찌 보면 너무나 이념화된 어떤 현실주의 경향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카터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은 좀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느 분한테 또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실제로 아까 핵군 충돌 우리 홍영표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그게 벌어질 확률이 굉장히 좀 만약에 있다면 벌어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아까 제네타운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당장은 우선순위로서 미국 간의 대화가 진행되지 않을 거. 그거는 미국이 정하기도 하지만 전 북한이 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벌이겠죠. 그리고 사실은 두 분 발전하님께서 아주 두 국가론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두 국가론에 아까 제니타운 박사님의 연장을 해서 연장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어떤 환경을 조성해 놨다. 트럼프가 들어오는지를 미리 알고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딱 좋지 않습니까? 별개 호스타일한 그러나 지금 교전적인 두 국가인데 사실은 별개의 국가다. 따라서 우리가 따로 미국과 더불어 같이 가고 너네는 꼭 상관하지 말고 또 패싱에도 굉장히 좋은 조건도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평화협정을 위해서도 적절한 환경. 우리 다른 국가인데 사실 미국과도 적대관계니까 해소한다. 뭐 다 좋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미리 생각해서 트럼프가 이길 것까지 알아서 그렇게 했다면은 뭐 상당한 저쪽에 와이즈한 전략적으로 와이즈한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뭐 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두 국가론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하다. 그리고 사실은 군축회담 외에는 북한이 할 게 없어요. 지금 뭐 제재 해제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뭐 미국, 중국, 러시아랑 다 통하는데 뭐 굳이 제재를 그렇게 많이 해제면 물론 좋겠죠. 뭐라도 팔고 국제사회에. 그러나 사실 그렇게 예전처럼 치명적이질 않아요. 북한이 꼭 자기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비핵화에 나설 만큼 제재 해제가 그렇게 절박하냐? 저는 아니라 봅니다.
제가 북한이라도 그럴 거예요. 오히려 발을 높일 것 같아요. 너 많이 내놔라. 최소한 한미 동맹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축소시키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라. 잘해봤자 저는 오히려 핵군축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미국 쪽에서도 접근이 오히려 힘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사항은 진짜 그런 식으로 갔을 때 우리 대책은 뭐냐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그 위성은 말씀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지만 실제로 벌어질 때 우리 정부가 어떡할 거냐. 사실 뭐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리는 건 저도 요즘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많은 그 지도 변달을 바라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근데 더 많은 게 있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딱 10분을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님 10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정건 교수라고 합니다. 뭐 앞에서 그 토론하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셨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그 발표해 주신 윤영관 장관님께 35년 전에 수업을 들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감히 토론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그 공부하는 그 분야에서 좀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을 좀 몇 가지 드리는 것으로 제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저는 이제 미국 정치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미국 정치에서는 실제로 별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예전에 봤던 방식대로 미국에서 일어난 것처럼 해석하고 뭐 과잉 대응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냉정하게 이번 미국 대선을 좀 돌아보고 좀 그 의미도 좀 찾아보고 그다음에 그 트럼프 이기 정부에 대해 전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우선 이번 미국 대선에서의 미국 외교 정책 간의 그 상관성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이번 미국 대선은 철저하게 국내 정치 이슈로만 진행된 미국 대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 과정 가운데 혹은 뭐 TV 토론이라든지 캠페인 스피치라든지 미디어 인터뷰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떤 미국 그 대외 정책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쟁점이 있었거나 토론이 있었거나 차별성이 있었거나 그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불법 이민 문제, 그다음에 낙태 이 세 가지만 가지고 트럼프와 해리스가 대결했던 그런 구도 안 되겠는가. 또 우리가 예의 이제 미국이 중국 중국 견제에 나섰기 때문에 중국 문제가 이제 다뤄졌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는 차이나 배싱조차도 별로 없었던 미국 대선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 중국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져서 논쟁이 있었던 것은 글쎄 뭐 이게 논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주장하기로는 2000년이 마지막입니다. 2000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세컨드 텀의 마지막 해에 PNTR이라고 하는 이 그 중국에 대한 영구적 최애국 대우 조항을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과 손잡은 다음에 의회에서 통과시켰고요. 그 다음에 오픈 시트 레이스였던 그 해에 아들 부시 대통령, 그 당시 텍사스 주지사였던 사람이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고 전략적 경쟁자다. 이렇게 나와서 2000년 당시에 사실은 중국 문제를 가지고 미국 대선에 논쟁이 됐다. 2004년 미국 대선 September 11이고요. 2008년 미국 대선 이라크 전쟁과 금융위기입니다. 2012년 오바마가 람니 비판하면서 재선됐고요. 2016년에 가서 트럼프가 등장했지만 아웃사이더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중국 문제를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룬 그런 경우도 아니고 2020년은 팬데믹 대선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 그게 만일에 뭐 미국에 대한 중국에 대한 그 미국의 입장이 확고하게 정해져서 더 이상 차이나 배싱에 대한 정치적 유불리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점일 수는 있습니다만 중국 문제를 놓고 두 정당 간의 차이점을 드러내면서 유권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선거 결과 맨데이트가 발생하는 그런 구조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 이렇게 외교 정책이 대통령 선거에서 쟁점이 되려면 일단은 미국에서 중요한 거는 미국의 지상군이 투입되어 있는 국제적 분규가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 두 정당 간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1952년 미국 대선에서 한국 전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미국 대선에서 이렇게 지상군이 투입되어 있는데 후보 간의 차이가 일어나서 외교 정책이 화두가 되는 그런 미국 대선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번 미국 대선의 또 다른 특징은 이렇게 외교 정책이 쟁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앞에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좀 앞으로 생각할 때 이 포퓰리즘 포린 팔러스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포퓰리즘 기반 하에 이 외교 정책은 과연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스탠스인가라고 하는 거를 조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혹자는 포퓰리즘 포린 팔러스는 일종의 이 그 현실주의의 변형이다. 우리 김진아 박사님 말씀해 주신 이제 그런 내용의 분석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만 아까 윤영관 장관님 말씀해 주신 전면적 자제와 선별적 개입 그 중간에서 무원칙하에 왔다 갔다 하는 뭐 일종의 미국 그 외교 분석에 따르면 잭슨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평상시에는 we do not care 하다가 미국의 명예나 미국의 실익이 손상받을 때는 2배, 3배 응징하는 뭐 그런 어떤 잭슨주의 그 외교 정책도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외교 정책에 있어서 포퓰리즘이 결합될 때 어디에 더 방점을 두고 어떤 것들은 이제 소홀하게 여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권력이나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권력 및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한 극단에서는 wishful thinking을 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베이슬리스 패니킹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간에 어딘가에서 균형 잡히고 굉장히 냉정하게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이렇게 분석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어떻게 보면 아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오늘 이런 자를 다 포함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물론 미리 다 분석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뭐 좀 우스갯소리로 트럼프는 몰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러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 그냥 우스갯소리 나온 김에 트럼프 대응은 미리미리 하지 말고 그때그때 하자. 제가 그냥 뭐 재밌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 패를 굉장히 많이 일찍 노출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 트럼프라는 정치인의 그 협상 전술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트럼프가 10 빌리언 던지면 한국에서는 이미 트럼프가 10 빌리언 달라 그랬다고 생각하고 벌써 우리 대책을 막 논의합니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미국 정치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고 사실 방위비 분담금 10 빌리언 얘기하는 사람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미국 워싱턴 DC를 다 뒤져도 주한미군 철수하자는 사람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문제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두려움을 갖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 정치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일단 트럼프는 4년짜리 대통령입니다.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더 특이하게도 non-consecutive term을 가진 4년짜리 대통령입니다. 보통 미국 대통령이 4년 당선되고 그다음에 재선돼서 레이건처럼 클린턴처럼 8년을 운영하면서 미국 정치를 많이 바꾸는데 트럼프 4년 당선됐다가 낙선했다가 다시 4년 됐죠. 이런 역사의 그 유사한 예가 미국 정치에서 딱 한 번 있었는데 1884년 당선, 1888년 낙선, 1892년 당선된 그로버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1892년에 재선된 다음에 1893년에 어떤 일이 터지냐면 Panic of 1893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미국의 대규모 경제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미국에 그런 일이 벌어지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우리가 굉장히 그 예측이나 뭐 전망할 때 생각보다 많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걸 역사에서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미국 정치의 기본 그 정치 원칙 중에 견제와 균형이 있는데 트럼프 시대의 미국 정치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보통은 이제 미국 대통령을 의회가 견제하는데 이제 의회의 견제 균형 능력은 굉장히 많이 저하됐습니다. 대신 재미있는 것은 페더럴 저지라고 그래서 연방 판사가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예를 들면 10% 보편 관세 같은 경우에도 이 그 미국 국내법의 근거가 좀 취약합니다. 10% 보편 관세는. 이런 경우에는 이 페더럴 저지 중에 리버럴 성향의 페더럴 저지가 나서서 불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견제와 균형의 원리. 아니면 이 그린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주가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1970년 클린 에어 액트에서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스테이트는 2035년이 지나면 신차 중에 가솔린 차는 못 판다라고 벌써 해놨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라고는 주 정부가 앞서서 나가 있는 그린 에너지 관련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시비를 걸면 소송전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의 소송전으로 넘어가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트럼프 4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3단계인데 트럼프가 가장 우선순위를 둘 건 뭐냐. 그다음에 후순위로 둘 건 뭐냐. 아까 제니타운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민 문제가 아마 우선순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세 부과 문제, 그다음에 트럼프가 좋아하는 정부 개혁 문제,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 이런 것들만 해도 굉장히 한 해 첫 해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위비 분담금 같은 거는 뭐 트럼프가 뭐 일찍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뭐 사실 그거는 예측하기는 어려운 문제겠죠. 근데 북미 회담은 좀 뒤로 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하는 걸 먼저 좀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고, 그럼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행정명령으로 가능한 것하고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은 뭐냐. 아까 첫 번째는 우선순위, 두 번째는 행정명령이냐, 의회 입법이냐라고 하는 차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우선순위 이민 문제인데, 이민 문제 강경 이민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경우에 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를 통과하려면 트럼프가 하고 싶은 강경 이민 법안 중에 소위 어사일럼이라 해가지고 난민 신청 지위를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거는 상원의 필리버스터에 적용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 상원의 벽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행정명령으로 가능한 거,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 나눠볼 수 있고요. 그다음 의회를 통과하는 경우에도 필리버스터에 적용되는 거냐, 아니면 단순 과반으로 되는 거냐, 이것도 나눠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반도체 과학법 같은 경우에는 폐기하고 싶어도 필리버스터에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1월 3일에 개원하는 119대 미국 상원에서 공화당 상원의원이 53명입니다. 필리버스터를 극복하려면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럴 민주당 상원의원 아무도 없습니다.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가 트럼프를 대응하고 트럼프를 해석할 때 좀 이렇게 층위적으로, 단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뭐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은 그냥 우리 윤영관 장관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앞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만일에 트럼프가 2026년 중간 선거가 지나고 나서 2028년 다시 나올 수 없는 대선 전에 뭐 레거시가 됐든 자기의 뭐 소위 그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가 됐든 북미 협상을 다시 이제 진행하려고 할 때 소위 아메리카 퍼스트 딜이라 그래가지고 북한에다가 ICBM 폐기를 팍스뉴스가 중계하게 하고 핵무기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는 차원에서 딜을 하면 미국의 제재를 완전히 다 해제해 준다. 이런 식의 딜을 만일에 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 정부 입장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딜이 이제 한국의 안보 이익에 치명적이냐, 아니면 억색터블 한 거냐, 뭐 이런 논의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일종의 뭐 이건 도저히 억셉터블 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식으로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뭔가 군축이라는 방식으로 뭔가 물꼬를 트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화원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조선일보 외교안보 에디터 맡고 있는 이하원입니다. 스톱워치 켜놓고 시작하겠습니다. 3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을 보면서 제가 오늘 나온 사람 중에서 가장 비관론자이고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제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크게 걱정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각 기관에서 트럼프의 영문 5개 TRUM프를 가지고 다 이걸 가지고서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각기 표현하고 했는데 U에 대해서는 거의 똑같습니다. unpredictability, 예측 불가, uncertainty, 불확실성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예측 불가고 광풍이 몰아치고 이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딱 한 가지 제가 보니까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을 폄하하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아주 일관성이 있습니다. 수미텔이라고 우리 국정원하고 좀 안 좋은 스캔들이 있었는데 제주 포럼에 와서 5월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자기가 분석한 걸 얘기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까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125회 불평을 한 기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사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125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셨듯이 저는 굉장히 이번에 트럼프가 나온 대통령 선거를 보고 화가 났는데 꼭 한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치를 공유하고 한 국가에서 한 나라만 대한민국만 골라서 뺐습니다. 기만 나면 머니머신이라고 그러고 다음에 분담금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하나만 잘 생각해 보시면 주일미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불평을 하지 않을까? 주일미군에 대해서 물론 우리보다 규모도 많고 하지만 걔들도 그렇게 방위비 분담금 많이 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내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주일미군에 대해서는 철수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다음에 분담금 얘기도 없을까? 저는 그래서 반드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분명하게 실수를 했죠. 트럼프가 뻔히 들어설 수도 있는데 서둘러서 지난 10월에 5개월 만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마쳤습니다. 트럼프가 1, 2기 때는 여러분들 자료 찾아보시면 1년 5개월에 걸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끌어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2021년 3월에 1년 반 만에 타결됐습니다. 트럼프가 화가 날 만하죠. 자기 5배 올려달라고 그러다가 이번에 10빌리언 외쳤죠. 그걸 기자들이 환산하니까 9배가 나온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하나 잘한 걸 먼저 칭찬한다 그러면 이 트럼프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어쨌든 이시바 총리가 5분 할 때 12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트럼프가 이런 주한미군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1950년에 애치슨 라인이 있었는데 애치슨 라인의 함의는 제가 볼 때는 간단합니다. 한반도가 적화돼도 이 방파제처럼 지키고 있는 일본 열도가 있기 때문에 애치슨 라인이 나왔던 겁니다. 일본이 없었더라면 애치슨 라인은 나올 수 없었는데 저는 2025년에 혹시 주한미군을 가지고 뭐 시진핑하고 뭘 하든가 아니면 또 김정은하고 또 뭘 하든가 해서 트럼프 라인이 애치스 라인에 비슷한 것도 나오는 그런 외교적 상상력을 우리가 지금 가져봐야 될 때 아닌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2018년에 싱가포르, 2019년에 하노이, 다음에 판문점에서 3차례 만날 거라고 생각했던 전문가 아니면 일반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자체가 이 전개되는 것 자체 굉장히 우려하는데 그래서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우리가 28,500명을 계산을 해보니까 8,500명 감축하면 33%를 감축하면 2만 명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나올 때 주한미군이나 이런 걸 할 때 이 정도 선의 선이라면 우리가 오케이 하겠다라든가 아니면은 그래 다 나갈 테면 나가고 그러면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라든가 뭔가 이런 보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대통령실이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아베하고의 관계 오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는 무시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프만 잘 치고 트럼프에게 알랑방구였다 이렇게만 많이 기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예춘추 10호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오키 아사오라고 트럼프가 2019년 5월 26일 나루히토가 일본의 텐노가 되고 레이와 시대가 열리면서 국빈으로 와서 치바에서 골프를 칠 때 같이 골프를 쳤던 전설적인 골퍼입니다. 1980년대 풍미했는데 이 사람이 써놓은 거에 이렇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드라이버 샷을 하고 하도 잘 쳐서 나이스 샷
이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두 사람이 카트로 돌아가서 대화에 몰두하는 걸 목격했다. 그건 가로 열고 제가 보기엔 국익이 달린 골프 외교의 현장이었다. 남들은 두 사람이 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치열하게 대화하는 걸 봤다라고 그렇게 써놓은 목격담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되고 나서 골프 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골프 뭐 지금에서 뭐 하느냐 하는데 핵심은 아베가 바로 트럼프의 귀를 잡았다는 거고 그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오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아베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1.2기 총리를 하면서 아름다운 나라로라는 책을 쓰면서 이미 그때 미국, 일본, 호주, 인도하고 이 쿼드의 원래 개념을 인도태평양 전략 개념을 아베가 구상을 했었습니다. 저도 일본에 가서 그 사실을 알았는데 바로 이 전략을 가지고 아베가 트럼프에게 또 접근을 했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받아들였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018년 5월쯤에 하와이에 있는 미태평양 사령부가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인간관계 개선하고 해야 된다는 거 윤영관 장관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로 거기에는 골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고요. 트럼프가 자신의 뜻을 2기 때 펼치기 위해서 어떤 걸로 펼칠 것지 그거를 잘 염두에 두고서 뭔가 이 본질적인 면에서 접근에 들어가서 중국이면 중국 문제, 우크라이나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이걸 도와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접근에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북 회담 관련해서 북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미북 회담의 본질을 가장 잘 얘기한 사람은 저는 워터게이트 특종을 한 밥 우드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람이 2019년에 낸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제1차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소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답변이 이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카메라가 있었지. 그 카메라들이 나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게 다 무료였고 6억 달러의 기사를 무료로 나는 쓴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힐러리 클린턴보다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돈을 썼는지 알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의 관심사는 어떤 김정은하고의 진지한 비핵화라든가 이게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아서 자기 과시욕을 할 수 있으면은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미북 회담 제2 하노이들에서 멋있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한 건 잘한 건데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존 볼턴이라는 대한민국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아주 치를 떠는 우리나라의 그 비확산 문제하거나 했던 사람들이 다 치를 떠는 존 볼턴이 옆에 있어서 거기에다 보좌하고 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빅3라고 하는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무장관, 국방장관, NSC 보좌관 단 한 명도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사람 없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 어른들의 축이라고 하는 엑시스 오브 어덜츠라고 하는 존 볼턴이라든가 다음에 일기 때 첫 국방장관 했던 매티스, 미친 개라는 이름이 별명의 매티스, 다음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트럼프가 정말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제네바 합의가 지난달에 이제 30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아직 9분 44초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윤 장관님께는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외교적 상상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건지 예측 불허의 트럼프 앞에서 또 하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G20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듣기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저는 오히려 또 정답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됐는데 지금 외교의 공간이 북한이 러시아의
요청을 했는지 자기들이 가겠다 했는지 모르지만 파병함으로써 중국하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역으로 중국을 좀 활용해서 뭔가 트럼프에게 또 얘기하는 그런 방안은 없는 건지 외교적 상상력은 좀 어떻게 발휘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좀 남으면 저 오디언스에서 질문을 받을까 했는데요. 좀 남지가 않아서 교수님 그 질문이 몇 개 들어온 것 같은데 예, 답변하고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몇 개 정도가 아니고 한 7, 8개 되는 것 같은데요. 메모를 해보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그 우리 저 이화원 기회자님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다른 토론자분들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캠프 데이비드의 그 3자 협력 메커니즘이 유지가 될 것이냐 하는 질문 그 김진아 박사님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공화당의 안에 그 새 흐름 중에서 이 어떤 이 참모가 이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여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일본, 한국을 함께 묶어가지고 하는 것이 낫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 참모가 트럼프의 귀를 잡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마르코 루비오나 마이크 월츠 같은 사람은 그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그 자기네들의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서정건 교수께서도 그러셨고 우리 김진아 박사님도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북미 협상이 진행이 되는 경우에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참 딜레마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종래에 우리가 고수해왔던 원칙론이죠. CVID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주장하다 보니까 협상이 시작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북한과 합의하에 설정을 해놓고 그런 전제하에서 단계적으로 감축을 해나가자 하는 의견들이 미국 안에서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보아가면서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서정건 교수께서 이 트럼프 대응은 그때그때 하자. 우리 패를 너무 빨리 보여주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원칙에 따라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서정건 교수께서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트럼프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관찰해야 되고 행정명령으로 해결되는 거냐 입법으로 해결되는 거냐 그다음에 의회 통과의 경우 필리버스터가 적용되는 케이스냐 단순과반수냐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우리 이하원 기자님이 어떤 외교적인 상상력을 어떻게 발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인 페이스가 한국이 이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있는 헌법에 그렇게 규정된 나라라고 하는 것, 서방 국가들과의 아주 면밀한 협력을 통해 가지고 단순히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나 기술 협력까지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때 한미일 협력이 유지되고 동맹이 우선순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호혜의 원칙, 상호 존중의 원칙에서 잘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 이 중국이 지금 이 북한과의 관계가 미묘해지고 있습니다만은 북중러 삼각관계에서 그래도 중국이 행사할 수 있는 러시아나 북한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절대로 버리지는 말고 그 여지를 남겨두면서 일종의 그 외교를 펼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이 섬세하고 정밀하고 철저하게 계산이 된 그런 이 외교를 펼쳐나갈 시대가 온 것이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적인 현실 감각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 말씀은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그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 트럼프와 한반도 정책 변화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군이 아니라 인태 지역에서의 미군의 재배치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된다면 저는 의회에서 충분히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미군들을 다시 규모를 재배치하고 주한미군의 일부가 호주나 필리핀으로 이전하는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챌린지인 중국 견제를 위해서 군사를 재배치하는 거니까 이미 그 국방수권법안이 2017년인가요? 18년인가요? 거기서 한반도 28,500명이 빠진 적이 한 해인가 두 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도 왜 빠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트럼프 일기 때였는데 민주당 의원이 주도로 해서 그 법안 내용을 바꾼 적이 있었고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당시에 뭐 미국에서 나온 뉴스를 더듬어 보면 뭐 트럼프가 있는 이상 그런 숫자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 그게 민주당 쪽에서 얘기였는데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적인 변화는 가능하지 않을까. 거기에 좀 더 아까 서정건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좀 그 순발력 있는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과 토론해 주신 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아주 새벽까지 발제해 주신 제니타운께도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